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증가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기계류, 의료용 기기들이 수출을 이끌었는데 수출 증가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18일과 19일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도 총 2,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수출 상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업 기반이 약한 대구에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수출 증가 소식은 반갑기도 하고 또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수출 증가세의 불씨를 잘 살려서 지역 경제의 활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2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안동 17도, 청송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불씨 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일본 교류 도시인 사가에시, 가마쿠라시, 교토시를 방문해 본격적인 문화교류에 나섭니다. 방문단은 먼저 올해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양 도시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요. 오는 26일에는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장도시이자 연맹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토시를 방문해 지난해 개최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최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천 재생사업 사례인 수도 오사카 재생사업 현장 답사, 교토시 세계유산 마이스 산업 활용 사례 등 문화관광 분야 선진 사례도 살펴보고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과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각 도시 대표단들을 공식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주말까지 황사가 계속되면서 실내에서 창문 열기도 망설이셨을 텐데요. 오늘은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공기가 좋아서 바깥 활동하는 데에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겉옷은 필수입니다. 낮 기온 15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도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60여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9월 노조를 비롯한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유리하게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 과대 지급분을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고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14도, 습도는 51%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진에서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울릉군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태권도 남자 일반부 68kg급의 최민준 선수인데요. 최민준 선수는 1회전에서 영양군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했고 8강전에서 의성군 선수의 기권으로 우승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 성주군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서 고령군 선수를 만나 접전 끝에 우세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막을 내리는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본인의 기량을 펼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의 계단 난간 사이로 2세 어린이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 있는 행정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김중진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6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사고 경위를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만 2세 어린이가 계단을 통해 호텔과 연결된 주차장으로 향하다 아버지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시 손을 놓는 사이 계단 난간 틈새로 떨어졌는데요. 네. 사고가 난 비상 계단은 나선형의 계단으로 조항이 뻥 뚫린 형태로 아이는 3, 4층 계단에서 20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사고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지만 이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계단 난간 간격이 넓은 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호텔 건물 안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이런 계단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임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런 계단 난간의 간살 간격이 무려 27에서 29cm로 넓어서 네. 영유아는 물론 성인조차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허술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또한 이런 비상 계단 손잡이도 32에서 38mm여야 하지만은 설치된 것은 50mm로 현행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설치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지난 2015년 2월에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내서서 실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용 계단이나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이런 난간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당시 안전 난간에 대한 설치 기준을 보면은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또 난간의 재료는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이런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이런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로 하고 또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해서 보조 손잡이와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난 호텔이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 2월로서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이라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이 기준이 2015년이니까요. 네. 네. 이렇게 법 적용 기준 시점이 최초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시기가 되는 부분인데 2015년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 호텔이 건축 준공 기준이었다면 안전 기준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네. 건축 심의 기준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통해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법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더욱이 이런 사고가 발생한 호텔 건물에는 또 예식장뿐만 아니고 대형 키즈 카페도 입점해 있고 또한 이런 비상 계단이 주차장과 연결돼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칫 사고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이런 안간 관객뿐만 아니라 추락 방지턱이라든가 안전구멍 같은 이런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좀 허술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015년부터 이제 적용한 거를 보면 10cm 이하여야 되는데 실제 이 호텔은 지금 27에서 29cm니까 거의 3배인 거네요. 난간의 간격이요. 맞습니다. 예. 네.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안전 점검을 2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성구청이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 갖고 해당 호텔 예식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확인만 하고 이렇게 했다면 사고가 안 일어날 건데, 네. 그 당시 이 점검이 좀 형식에 좀 치우친 게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더욱이 이제 수성구청이 지난해 10월에 안전총괄과나 관광과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는데, 예. 그 당시에 점검받은 시설물의 전체적인 이런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계단의 균열이나 이런 내구성 등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은 계단 난간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엔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태원 참사 계기로 이런 관광 숙박업 특별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비상 계단을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동행 방해 적치물만 확인하고 안전 난간에 대한 지적조차 않았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도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 사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간격이 27에서 29cm 거의 30cm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너무 넓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점검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안전시설 보강은 그럼 건축주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사고 발생 후에 이런 수성구청에서 해당 호텔에 대해서 계단 난간을 10cm 이하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통해서 행정 지도를 했고 또 해당 호텔도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개선을 완료했는 걸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런 안전을 위해서 기준이 강화되었지만은 이런 법 시행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군요. 또 이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통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은 관련 법이 이게 없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좀 시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도 지금 사고 후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건축법과 관련해서 이런 도면과 안전시설의 실제 설치 여부 등을 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키즈 카페 입점해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안전시설을 좀 적법하게 유지관리했는지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한 이런 난간 간격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시행 전에 설치된 만큼 처벌이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실련에서 호텔 경영주에 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갈 이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이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토부의 안전 기준 마련이 되기는 건축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런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호텔 경영주는 안전조치 이행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안실련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호텔 경영주의 가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네. 또 이런 현재 경찰에서도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대구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셨고 대구시가 관련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사고 계기로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난간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안전시설이 위험한 곳이 있다면 개선 조치, 명령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며 네. 이런 대구시가 전수 조사에 앞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지도나 공고를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칫 이게 보여주기식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리고 또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되는지 반드시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또 개선 이행을 하지 않는 대상물이 있다면은 시민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관련 업주도 개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하철 환기구도 그렇고요. 인도 위에 맨홀 뚜껑도 그렇고 또 다중이용 시설 참 많습니다. 철도나 터미널, 예식장, 호텔 등 이런 지역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김중진 대표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달성군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과학관 안에 복합 문화공간이 꿈나무 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하면서 또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네요.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대구과학관에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꿈나무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본관 옆에 있는 건물 2, 3층을 독서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2층에는 과학 공연장이 생겨 이날은 키즈 사이언스 라이브쇼라는 과학 실험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연이었는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라이브쇼는 다양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과학 이론과 원리를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이고 선생님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비눗방울은 흐를 수 있는 액체들이죠.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뭉쳐있고 싶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김혜림입니다. 오늘 그 비눗방울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떻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또 시켜주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연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비눗방울 터뜨리는 거.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한배라고 합니다. 주말에 밖에서 놀기에는 공기가 좀 나빠서 실내 공간을 찾다 보니까 대구 과학관에 오게 됐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비눗방울 놀이를 아이들하고 체험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기로 연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승화 현상이라든가 표면 장력 같은 거를 지금 들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이 크면서 나이가 들수록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매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눗방울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눗방울이 생기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맞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과학 해설사가 진행하는 재미있는 체험쇼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3층은 도서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을 둘러보다가 잠시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부모들에게 꿀같은 휴식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꿈나무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남초등학교 4학년 2반 박원호입니다. 꿈나무 도서관에 와서 한 번씩 책도 보고 수업도 듣고 본관에 와서 놀기도 했어요. 책도 많고 수업도 종류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상상초등학교 2학년 김소은입니다. 책도 많고 엄마랑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니까 기뻐요. 북구에 사는 임미선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주 오고 있어요. 이번에 꿈나무 과학관이 새로 바뀌었는데 책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많아지고 수업도 다양해지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희는 경북 상주에서 왔고요. 9살, 6살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과학관을 평소에도 자주 왔거든요. 애들이 주말에 같이 하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프로그램 예약해서 시간 맞을 때마다 한 번씩 왔어요. 되게 공간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3층에서 항상 가족 주말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면 공사하고 있을 때 조금 답답하게 막혀 있어서 보기가 불편했는데 지금 여기 오픈하고 처음 온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주말에 가족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게요. 과학관 안에서 전시를 보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좀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마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꿈나무 과학관을 둘러봤는데요. 체험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이 꿈나무 도서관에서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으면서 다양하게 참 과학관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대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기증을 통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꿈나무 도서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서예진 과학 해설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청취자 여러분,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 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꿈나무과학관 2, 3층에 위치한 꿈나무 도서관은 과학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꿈나무과학관 3층에는 동식물 표본과 함께 7,000여 권이 넘는 과학 및 교양 도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테리어로 꾸며진 3층 휴식 공간에서 창밖의 자연과 마주하며 잠깐의 힐링 어떠실까요? 그리고 꿈나무과학관 2층 과학공연장에서는 저와 같은 과학 해설사와 함께하는 과학 실험쇼도 주말과 공휴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국립대구과학관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꿈나무 도서관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 도서관에서 만나요. 조금 전에 비눗방울을 이렇게 함께 불어볼 수 있는 라이브 쇼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평일에는 열리지 않는 거죠? 언제 열린다고요?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고 있고요. 오후 2시와 4시에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과 또 공휴일에 오후 2시와 4시. 알겠습니다. 이때 꼭 어린들과 함께 가면 좋겠네요. 네, 대구과학관에는 새롭게 단장한 꿈나무 도서관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은 또 과학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대구과학관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부와 여당이 교원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전국의 교육 현장에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 방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육 현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날짜와 숫자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수급 계획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교육부가 2년마다 향후 5년치를 수립하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1년 이상 지연돼 왔습니다. 네. 교육부는 그간 학생 1:1 맞춤형 교육, 고교 학점제 실현 등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고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교원 채용 감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교원 수도 적정 규모로 조정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인데 학령 인구가 얼마나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저출산 지표가 더욱 악화하면서 출산율 쇼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학령 인구 감소에 더욱 속도가 붙었는데요. 2015년 기준 6에서 21살까지의 학령 인구는 892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 770만 명, 올해 725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그에 맞춰서 이제 신규 교사 선발 인원도 매년 감소 추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23학년도 3,561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도 2018년 4,468명에서 2022년 4,410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었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개별 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등 명목 아래 선발 인원이 4,898명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정의 이 교원 수 감축 방침에 대해서 교육계 전반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요? 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마다 학급 수를 줄이면 실제 교원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사례도 있어서 교원의 업무 증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학급수 감소 학교 근무 교사 5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약 42%가 수업 부담 증가, 66%는 업무량 증가, 58%는 교육활동 어려움을 부작용으로 답했습니다. 예. 응답자들은 학급수 감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학급수가 줄어도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 학급수가 줄어도 학생 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해 이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커졌다. 학급이 줄어든 만큼 교원 수도 줄어 다학년 다교과 지도, 수업 시수 증가 등 수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또 중고등학교 교사의 어려움은 또 다르겠죠? 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교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되게 민감한 문제가 됐는데요. 예. 이 교과 전담 교사가 줄면서 업무와 수업 부담 증가, 혹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또 과밀 학급 문제 등으로 아이비 교육이나 토론 수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예.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 지도에 따른 어려움과 학교 폭력 증가, 이 교사 부족에 따른 기간제 교사 증가 문제, 그리고 업무 증가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등의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네. 교사들의 어려움이 이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르네요, 내용이. 대구 경북의 학급수 감축 학교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교원 정원이 축소되었는데 대구만 해도 368명의 교원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이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구는 초중고 444개 학교 중 162개 학교에서 학급수가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초등학교가 533학급, 중학교는 566학급, 고등학교는 195학급에 달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19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기준 20명 이하로 하향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며 과밀 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경북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던데 경북은 대구보다 작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지난 18일에 전교조 경북지부도 경북교육청 앞에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농어촌 벽지 등 작은 학교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며 이 농어촌 작은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포함해 이 과밀 학급이 대표적인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학급이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 작은 학교나 지방 학교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 상황은 많이 다를 텐데 이걸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지난 19일 전교조 대구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 이 서술형 답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술형 답변도 있었군요. 네, 이 초등학교 교사가 설문조사에 이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했는데요. 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에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적지만 부모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손 가정도 많은 편이라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도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결손 가정이나 바쁜 부모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학생이 많아 생활교육이 가장 어렵고 학생 교육 관련 가정의 협조를 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지도가 힘든 학년의 분반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기준 인원을 동일하게 27명을 적용해 학급을 편성함으로써 교사가 한 학급의 특별 지도 필요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기에 너무 벅차고 번아웃을 겪는 교사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본교와 같은 열악한 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보를 모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처한 교육 환경이 다른데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하듯이 교육 환경에 맞는 융통성 있는 맞춤형 기준을 적용해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이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답변 안에 현 공교육에 많은 문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태도 문제나 의욕 저하, 교우 관계 어려움 등 이 상담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있다는 답변들도 많았고요. 네. 이렇게 교원수 감축이 격차가 심해지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인데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면 이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 학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거라 우려를 했고 이 기초학력 보장, 고교 학점제 등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김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취재를 해보면서요. 네, 교원수 감축이 학력 인구 감소와 맞물리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패러다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인식을 해 정책화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교육에 대한 고민 같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특히 공교육의 본질이 뭔지
이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선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변화요? 네,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교육을 경험을 했고 또 이로 인해 관계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네. 때문에 학교 폭력이 늘어난다거나 학력 격차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 교육계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서수령 답변 교사의 그 답변이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난 토요일이죠.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밝힌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탈당하겠다는 거고 조기 귀국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3시쯤에 한국에 귀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송 전 대표는 우선 민주당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귀국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국하는 것이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송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였던 데다가 연루 인물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송 전 대표 사퇴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포함되어 있는데 박모 씨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최측근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연결고리에 당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래구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검찰 수사에 당장의 차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또 강래구 회장에 대해서 조만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돈봉투 의혹이 꺾인다거나 사그라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향후 수사 결과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남긴 노트가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에 구속되기 직전 구술로 남긴 내용을 지인이 6필로 정리한 것인데 이 이정근 노트의 파장이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네, 이정근 노트 내용을 보면은 친명계 7인회 그리고 친문재인 계열 쪽 이런 내용들이 망라가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청탁 대가로 이정근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업가죠. 박오식 씨가 친명계 모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인사청탁이나 알선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또 양도성 예금증서 30장을 박오식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보여주면서 이재명계 의원 2명을 통해서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한 것인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출신 모 씨가 청와대 근무하던 딸을 통해서 인사청탁 알선을 해결했고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예. 물론 이 노트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이 허위나 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까지 포함시켜서 노트로 옮겼을 수도 있겠죠. 다만 거론되는 인물들의 운신의 폭이 당장에 좁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친문계 친명계 할 거 없이 다 같이 부담을 지는 상황이 되었고 네. 이게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민주당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정근 노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영향인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2%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31%여서 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주 36%에 비해서 4%포인트가 일주 만에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일단 근래 터진 돈봉투 의혹,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에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라든지 또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의혹 때라든지 이 당시에 크게 떨어진 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도덕성에 자신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으로서는 글쎄 본인이 아마 도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치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백한 의원들이 이 당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노력,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율 추가 하락의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돈봉투 의혹으로 이 당이 술렁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이죠. 28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현재 구도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명계 주자는 한 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광훈 의원으로 사실상 단일화가 됐고요. 그리고 친명계 지지를 받는 의원은 홍익표, 김두관 의원이 있었는데 박범계 의원까지 전격 출마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친명보다 비명이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당내 다수파는 친명 쪽인 것이고 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친명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막판 변수는 중립 성향이거나 또 친문계까지는 맞는데 비명계, 친명계 중간 정도에 있는 의원들, 이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렇게 악재로 술렁이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에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네, 조수진 최고위원 징계도 한때 거론이 됐었는데요. 딸 정책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을 해서 당을 희화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이었는데 조 최고가 실언 수준이었다면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4.3, 5.18에 대한 폄훼 나아가서 극우 논란까지도 불러일으켰던 좀 다른 수준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두 사람의 문제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 태영호 최고는 민주당을 JMS에 빗대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또 스스로 징계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을 하면 윤리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들 의원들, 최고위원들의 징계가 첫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텐데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딜레마인 게 만약에 징계 수준이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만한 징계 아니었느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중징계가 내려져도 골치가 아픈 것이 당 밖에서는 중징계 받을 만한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뽑은 수준인 건가, 또 당 내에서는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인데 너무 무거운 징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고도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가 태영호 최고보다 징계가 더 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도 김재원 최고는 4.3 유족단체 만나서 사과라도 했는데 태영호 최고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결국 기준이 분명할 것이냐 또 형평성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징계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어떤 기준인 어떤 그 징계가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당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 이렇게 적었는데 지난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이 신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한테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신당 창당이 과거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성공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문제로 국한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거대 양당이 싫다고 해서 국민들이 제3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할 거냐? 지난 대선 때도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제3당 실력이 매우 저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3당이 거대 양당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야 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야 한다. 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했다가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았다가 또 갈등으로 밀려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 체제의 일부라고 비춰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우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결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해서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가지는데요. 마침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의 그 탄약 지원을 검토한다. 또 중국이 대만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반발을 일으켰는데 네. 일단은 이 부분을 미국이 먼저 높게 평가를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극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되면 미국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점들을 좀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대만 해협에 관련된 입장, 이 입장 자체는 숙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을 했다고 해서 굽힐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대만하고 북한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듯한 그런 대목이 있는데 네. 북한은 유엔에 가입을 했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들 중국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조는 분명히 하되 중국을 추가적으로 자극하지는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한국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지도 큰 관건입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미 FTA에 한국산, 미국산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국인 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어필을 해서 한국산 전기차, 한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혜택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투자 양해각서가 이번에 체결이 될 텐데 선언적인 수준인지 예. 또 미국한테만 이득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면밀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5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과 알림 문자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초미세먼지 나쁨 알림 서비스 제공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알림 서비스와 함께 다음 날까지도 함께 알려주어서 시민들이 미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알림 서비스나 고농도 대기오염 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대구광역시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누리집이나 기후대기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대기질이 좋지 못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이 목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목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으로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목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겠습니다. 목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은요,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달달함이 매력인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마시면 발열과 탈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생강차도 많이 드시죠? 이 알싸한 향이 특징인 생강은 목감기로 인한 염증을 완화해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모가와 도라지, 대추도 차로 마시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건강, 목에 좋은 음식들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숙련된
기술인에게 영예를 안겨주는 대구광역시 명장을 선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명장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숙련 기술 발전 및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중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여러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는데요. 이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증서와 함께 명장패 수여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5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습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을 아시나요? 이 가시박은 1년생 덩굴식물로 보통 4에서 8m 정도로 자라지만 서식 환경이 좋을 경우 최대 20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식물을 감아 생육을 방해하거나 고사시키고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시가 습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고 환경 정화를 하는 행사를 엽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 퇴치를 통해 대구가 건강한 생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이었고요. 저는 오늘의 정보 알림이 윤가영이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기후변화 주간 주제는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입니다.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구를 구하는 일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일회용 대신 텀블러나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의 지구를 구하는 일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